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걸 좀 더 넓은 각도에서 여러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강의에서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는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줍니다. 기존 세대, 성인 세대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성에 대해서 어떤 수치심이나 아니면 그 남성과 여성의 그 하나의 그 신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하관계를 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자기 개인이나 가정 전체가 행복해질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고,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새겨진 그 의미조차도 축소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몸의 언어라고 말할 때, 지금은 이제 청소년 안에 일어나는 이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생물학적이고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인격을 바라보는, 인격적 성을 바라보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몸이 갖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스처가 성적 유혹을 느끼게 하고 또 그렇게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나온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은 단순하게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도 피해자가 되고요. 이 영향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한 인간의 전생애에 어두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 부부간이나 아니면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그 어둡게 하는, 아프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한테 이 성이 갖고 있는 인격성을 말하면서 품위 있게 이 성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다음에 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 3회에 걸쳐서 했는 강의 중에 성은 쾌락 관계 이주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합니다. 쾌락 관계 이주가 아니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기 때문에 일어날 때 쾌락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에서 일어나는 쾌락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몸신학 강의 들은 분 중에요, 60대 넘는 분들이 얼굴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남편은 처음 보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올바르지 않은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내 부인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받고 오면서, 교육을 받고 오면서 집에서 부부가 서로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남편도 그전에는 그 사랑스러운 표현을 할 줄 몰랐는데 한다는 거예요. 식탁에서도 먼저 수저를 넣어주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넣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간단한 말로 시작한 것들이 두 사람을 굉장히 여유롭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줬다. 당연히 잠자리도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몸에 대해서 부부로 살든 혼자 사시든 아니면 사별인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몸에 대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었을 때 타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와 배려하는 태도를 갖죠. 그다음 만약에 이제 부부간이라면 그 부부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느끼는 그 성적 부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오르가니즘에 오르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상대가 나를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속삭이듯이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여보, 나는 이럴 때는 이럴 때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이거는 제가 결정이죠. 몸의 존재적에 대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상대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나중에 되면 어쩌면 싫어하는 거예요.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을 바라볼 때 이제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 성입니다. 젠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젠더라는 말. 사회적 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것 이렇게 있는데 이 사회적 성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오죠. 근데 이제 사회적 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동성애가 조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요즘 좀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성에 내가 남성성이냐 여성성이냐 느끼는 거하고 내 몸이 느끼는 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몸은 이제 트랜스젠더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게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동성애면 동성애, 뭐 트랜스는 이렇게 크게만 구분해가 했는데 요즘 이게 아주 세분화돼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아시고 싶으면 한 권의 책 정도는 읽으셔야 그 용도별로 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나 뭐 그다음에 동성애자,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든지 아니면 양성애자, 무성애자, 뭐 범성애자 뭐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도와주는 방법, 치료해주는 방법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보통 전문 용어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밀관 모발센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요. 뱃속에서 생겨요, 그게. 뱃속에 생기는데 어떤 경우냐면 가슴은 있어요. 이게 10살, 13살 이렇게 되면 가슴은 나오는데요. 자궁과 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불행하지만 그 아이에겐 되게 불행하지만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에 노출된 경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남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느끼는 거 몸은 가슴을 보면 여자인데 뇌에서는 자기가 남자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두 개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불쾌감이 굉장히 높죠. 이게 과거에는 그냥 성 정체성 장애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 자체를 트랜스젠더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종류의 이유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노출되었었다 이런 얘기. 근데 초기에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아예 병원에 가서 성 전환을 하고 뭐 법적으로도 이제 받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소수의 성뭐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내는 거는 곤란해요. 우리 사회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법적으로 어떤 큰 보호를 못 받아요. 의료시설이나 이런 데 가도 차별을 많이 받아요. 요즘 여러분 가까운 예로 보셨을 때 군인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시달려서 못 버텨서 이제 자살하는 케이스.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자기 몸 하나 그 자체에 이미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심리적인 그런 어두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밀어낸다면 함께 걸어가는 사회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다만 그 사람들은 일종의 그 동성애 경향자들하고는 다른 그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네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트랜스젠더는 좀 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인데요.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동성애 경향자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우리 가톨릭에서도요. 이 동성애자, 동성애 경향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이나 제가 이것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그 사람에 대해서 성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 안에서 이걸 간단하게라도 언급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학교에서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알기 전에. 그리고 여기에 노출된 아이들은요. 정말 문을 두드릴 데가 없어요. 왜? 스스로 수치심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중학생인데 집에 오면 애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구석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엄마가 봤을 때. 처음에 엄마가 봤을 땐 얘가 우울증 현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대. 굉장히 쾌활한 아이인데.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를 간 거예요. 신경정신과에 가서 얘기를 아이가 닥터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닥터가 아이를 나가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들어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갔더니 닥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인데 이제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갔대요. 화장실에 갔는데 선배가 뒤따라 들어와서 바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동성이죠. 그 짧은 시간에 얘는 어떻게 악소리도 할 수 못하고 방황도 하지 못하고 반항도 하지 못하고 이 체력적이나 모든 것이 이제 그게 약했던 거예요. 그냥 무방비, 얘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고 그 선배는 떠났는데 얘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을.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엄마한테 말하기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와서 말을 못하고 머뭇머뭇할 때 의사가 바로 물었을 때 얘기가 대답을 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남성들만이 모이는 그런 집단에서나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일반 이성 간에 당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과 이런 것에서 헤어나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래 난 선물이야 하는 동화책을 딱 출판하고 난 후에 다른 종교의 특히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한테서 어떤 연락을 받았느냐 하면요. 이 책이 이 종교를 벗어나서 많이 나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엄마가 미사수건 서고 있는 거 있어요. 미사수건 쓰고 있는데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 미사수건 쓴 장면에 있는 동화책을 줄 수 있느냐. 종교 자유국가에서 이렇게 가톨릭을 강조할 수 있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거 모른다고. 아이들은 그거 모르는 거라고. 그 어린 아이들은 그 그림책을 딱 봤을 때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거기 나오는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에 그렇게 많이 걸려있지 그런 단어에 걸려있거나 그런 뭐 이런 게 달려있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다 알고 하는 거라고.
중학교쯤 돼가 사춘기 10살에서 13살쯤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온몸이 지진을 한다고 표현했어요. 막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이 막 변화하고 있는 거를 느끼면, 대학교 2학년 때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게 굉장히 크게 와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20대에 그 문제가 오느냐 하면요. 대학교 2학년 때 오느냐 하면 고3까지는 수험생이라는 것에서 몰려가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일어나면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학문적인 그게 시달리고 있다가 대학교 1학년 딱 되면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발산하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다가 대학교 2학년이 딱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고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얘네들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와가지고 그 인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시절에 부모는 자기 자신이 생물학적 부모에서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사춘기의 아이부터 시작해가 당신이 스스로 준비해가면서 좀 더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준비되어 가지고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 환경에 풍요롭지 못한 면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몰고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 형성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부모가 좀 더 생각하고 부부들이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거는 부부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막 대들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그죠? 막 대드는데 아버지가 그걸 아무 소리 없이 다 봤대요. 다 보고는 어느 날 일요일 날, 주일 날 아들 보고 제안하기를 등산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그날 등산을 같이 갔는데 그 산 정상을 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집 가까이 떠고 오자 얘기 좀 하자 그러더래요.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그랬더니 너 왜 내 여자한테 함부로 해 그랬대. 너에게 어머니이기 전에 너에게 엄마이기 전에 그 사람은 나의 여자라고 내가 내 여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하느냐고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아버지 그 말에 엄청 충격을 먹었대요. 저는 그 아버지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맞죠, 그죠? 아들이 있기 전에 누가 먼저 있은 거예요? 그 남편과 그 여자와 그 남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고분고분했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녀들은 엄청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부모가 그런 여지가 없으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부모가 부성과 모성을 갖으면서 자기의 기능적인 것을 축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저는 부부관계에서 정말 집에서 하지 않아야 될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남편이 아들한테 나의 여자라고 말했듯이 자기 남편도 나의 남자예요. 아이들이 아빠이기 전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빠이지만 나에게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느끼는 불만이 내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서 갖는 불만이지 자녀로서 갖는 불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탁에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식탁에서만큼은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 안에 그 인격성이 생기는 거고요. 또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또 함부로 하지 않겠죠. 이 문제. 제가 그 아픔이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만나보면요. 그 아이 엄마가 분명히 식탁에서 아버지를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모든 얘기는 부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랑 대화를 해야 하는데 존경심이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남편으로서는요, 낙제점이어도요, 자식 앞에서는 낙제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아버지로 변할 때 그 신분이 바뀌는 그 상태를 아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편도 그렇게 아내에서 엄마로 바뀌는 이 신분의 상태에 대해서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면 너 엄마는 말이야, 너 아빠는 말이야 식탁에서 안 하신다는 거. 이게 진짜 금기사항입니다. 오늘날 이 부성성이 갖고 있는 문제는요, 제가 이 부성성을 잠깐 다루는 이유가 모성성은요, 굉장히 그 엄마가 뱃속에서 9개월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요. 9개월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한테 다르게 모성성 막 이런 거 막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 자연스럽게 젖꼭지를 물릴 수 있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성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가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는데 지금 눈으로 아이가 태어나서니까 그냥 내가 아빠야 이런 게 아니고 몸 안에서 자기의 부성성을 발견해가지고 끌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성성이거든요. 모성성이 부성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과거하고 현재하고는 좀 다르게요. 이제 어릴 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60이 넘어서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부재였어요. 그냥 나가시는 건 뭐 돈을 벌어도 나가셔야 되고 뭘 해도 나가시고 그때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냐면 뭐 남자라면 뭐라고요? 무조건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집에서. 아침 되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면 뭐 현장 같은 데 가면 뭐 일주일 한 달 안 들어오고 이러죠. 그런데 또 집에 아버지가 계셔서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밥을 이렇게 펴시면 가마솥에서 이렇게 밥을 퍼잖아요. 딱 퍼면 십자가 성공경 딱 그으시고 난 후에 제일 첫째 밥을 퍼고 첫째 밥을 펴실 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옛날 그 큰 주걱 갖고 위를 약간 걷어내시더라고요. 밀어 끌어내시고 약간 촉촉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떠서 넣고 뚜껑을 고스란히 덮으면서 당신이 갖다 넣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을 불러가 이건 아버지 밥이니까 아래목에 갖다 덮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래목 찾아가지고 밥을 갖다 놓고 덮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아버지가 집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냐면 아버지가 집에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 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어떠냐면요. 집에 있어. 근데 투명 인간이야. 모성성에 의해서 아버지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냥 기능적으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이 정도이고, 제가 그냥 기능적으로 놀아주는 거하고요, 부성성에서 배울 수 있는 거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이것을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 있고요. 하나는 현대에서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커진다고는 저는 보고 있어요. 사유리 캐스예요. 아버지 없이 아버지 정자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낳는 경우에
아버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부재는요, 모성성과 부성성인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머니가 없는 집하고요, 아버지가 없는 집을 여러분이 한번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남편 없이 직장을 다니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을 가꾸고 갔어요. 어쩌면 더 잘 가꾸어 갈 수도 있는데, 자녀들한테는요, 기준이 되는 주체성이 상실됩니다. 모든 인간은요, 누군가의 자녀예요. 인간의 품위하고 존엄한 자유는요, 부성성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자녀성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끔 TV를 보시거나 하면 그 어릴 때 외국에 부모가 버려서 외국에 입양됐는데도 20대가 돼가지고, 그네들 그게 20대예요. 20대 딱 돼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버린 고국을 찾아와서 부모를 찾는 거예요. 걔들이 그냥 외로워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하나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국제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국제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셋 낳았어요. 당신은 아이를 키우면서 뭐 그렇게 이제 자기는 커서 외국에 갔고 외국에서 또 만났고 결혼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덜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카 3명이 각자 20대가 되니까 그냥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경비로 한국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와서 한 달 있다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6개월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그 너네들 왜 다 20대가 되면 왜 다 각자 들어오느냐고 이랬더니,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생긴 거 보면 한국 아이들한테 가면 독일 사람이라고 밀어내고, 독일 사람한테 가면 뭐라고요? 순종이 아니고는 뭔가 좀 한국 사람 다 와. 그러면서 한국 사람한테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주체성이 누구인지, 내 주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오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명 다가 다르게 왔다 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큰 조카가 결혼을 해가 아이를 낳았어요. 2명을 낳았는데, 저 엄마 되는 사람이 저희 언니죠. 전나이가 첫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독일 이름하고 그 사이에 한국 이름을 넣었어요. 민주라고. 제가 기억해요. 민주라고 이렇게 놨는데, 제가 상당히 충격 먹었어요. 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모 그게 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독일법에는 3일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만 퇴원할 수 있으니까 이 조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름 2개를 지어서 선택하라 그랬더니 민주로 정했다면서. 그래서 호적에,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출생신고 들어가는 날에 독일 이름과 한국 이름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2번째 아이를 얼마 전에 낳았어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둘째 낳았는데, 이모 이번에도 남자야, 이름을 지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전화가 왔느냐 하면 저희 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첫째를 했을 때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얘도 영원히 독일에 살 건데 둘째까지 그렇게 이름을 넣어야 하느냐, 자기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부모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정체성은 누가 얻는다고? 주체성은 자녀가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가, 우리 조카가 자기가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렸던 그 주체성을 자기 아들한테는 처음부터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자기 주체성은 그 아버지와 근원적인 관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식탁에서 사실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용기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 되죠. 오늘날은 또 아까 사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징적 부성의 부재를 아이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게 되면 아버지 다움이 없다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자신의 소명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소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죠. 엄마는 뱃속에서 9개월간의 친밀한 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버지는 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명을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면 책임을이라는 것을 정말 성숙한 책임을 갖게 돼요. 또 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책임하고 또 다른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성을 제가 모성은 얘기 안 하고 부성만 오늘 얘기해 드립니다. 모성은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부성에서는 뭐냐면 한 인격이 이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한 인격이 하나의 인격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한 몸이 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한 몸이 되라고 했다고 해서 한 몸이 되겠다고 해서 완벽한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서로의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완해서 가느냐 문제예요. 그러면서 보완해 가면서 서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 이건 정말 나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배려해 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아름다운 자기 가족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성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도와줄 수가 있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이 가정에는요 수많은 결핍을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결핍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자기는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결핍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나와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둘이가 바라보는 그 지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오히려 그 풍요로움의 근원이에요. 풍요로움의 근원. 초월할 수 있는 풍요로움의 근원이죠. 부부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자녀를 낳지만 자기들이 서로가 사랑한다는 뜻으로 그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지만 자녀를 낳는다고 표현하지 보세요. 이 동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남자가 낳는다는 동사하고 여자가 낳는다는 동사는 같지가 않습니다. 또 낳는다고 표현하지 만든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든다고도 말하지 않고요. 창조했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단어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낳는다는 동사를 쓰는지 좀 고민하면 좋겠죠. 그죠? 저는 우리 말이지만 참 재밌는 게 그거는 만든다, 창조한다는 의미는요. 두 사람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낳는다는 두 사람의 능력에 초월하는 것을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미 안다는 거죠. 어디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인격,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인격, 이게 딱 지어지면 남편에서 부승으로 넘어가고 아내에서 모승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 좀 더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지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기가 또 더 넓으면 자녀가 반대로 나의 이제 정신적이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이가 들면요, 자녀가 아버지 그늘 밑에 있지만요, 자녀가 아버지 그늘 밑에 있지만 분명 아버지, 엄마도 자녀들 그늘 밑에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지시하는 게 아니고 물어야 돼요. 네?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고요.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 오빠도 그렇게 함부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뭐 오빠, 막내 오빠 이런 게 아직까지 저한테 존칭어서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그런 인격적 배려가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냐 하면 제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자네 생각은 어떤가였어요. 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저한테 뭘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을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실수하면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해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다. 이 말이 어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됐죠.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고. 배운 거라고. 체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이 모성성이 이 부성성을 알려줄 때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성성의 기준은요, 하느님의 부성성에 있습니다. 인간의 부성은 하느님의 부성에서 발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부성성과 인간의 부성성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빠가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의 부성은 시작이 없고요, 인간의 부성은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시작이 되느냐? 자기가 자녀를 낳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버지됨보다 자녀됨이 먼저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이제 중요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전 인격을 형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적이라는 건 먼저라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랑받았다는 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먼저 아니고 이미 내가 사랑받았다는 이 먼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성성을 비교해드리는 이유는 하느님의 부성성을 생각하고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부성과 인간의 부성성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의 부성성은 홀로 실현이 가능해요. 홀로 실현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부성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모성과 함께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하느님의 부성은 이미 존재 그 자체로 하느님의 부성성이 있는데 완전한데 인간의 부성성은 대어감의 존재라는 거죠. 대어감. 그러니까 이 대어감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빠도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점점 더 아버지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느님의 부성성은요, 삼위일체의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그 안에 다 있는데요. 인간의 부성은 신적 부성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성.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뭐 약하다, 하느님에 대한 부승성이 어렵다 이런 거는요, 자기가 어릴 때에 어머니의 모성성과 하느님의 부승성을 아버지로부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승성을 갖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 어떤 율법적이고 이렇게 딱 이게 규정된 하나님을 만나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부성성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부성성과 모성성을 함께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도 하나님 안에서 모성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기능적으로 바라보고 돈을 벌어오는 거, 뭐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